이번에 그 책을 하나 하는데 완전히 좀 노골적인 제목이에요, 제목이. 그냥 경제 민주화를 비판하다. 이렇게 아주 그냥 심플하게 기사처럼. 예. 그리고 거기에 이번에는 그냥 이거 명예훼손에 걸릴지 안 걸릴지도 모르겠는데 사람 이름을 아예 책에 박아버렸어요. 예? 이면진, 김종인, 백낙천, 송호곤 주장의 허구. 예. 예. 주장의 허구입니다.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건 이 사람들이 주장한 거에 대한 허구다 이런 얘기인데 이 책을 내게 된 배경은 어디 있습니까? 내용을 보면 아주 굉장한데요. 예. 아시다시피 지난 그 총선 대선 2012년 네. 최대 이슈가 경제 민주화였었죠. 네. 근데 사실 경제 민주화는 87년 개헌 당시에 그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네. 그리고 이제 정부가 5분 바뀌었지만은 뭐 일부 학자는 그걸 연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선거와 관련해서 이게 등장한 적은 없습니다. 이게 갑자기 급부상했죠. 네. 근데 그 당시 그 상황을 보면 재밌는 것이 여야 공이 다 경제민주화 하겠다. 근데 적극 주장하시는 분들은 정리되거나 통일된 개념을 제시하지 못했고 네. 또 덩달아서 이 찬성하는 국민 다수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찬성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네. 선거 끝나고 해서 끝난 문제가 아니고 분단 상태에서 이념적 갈등이 남한에서 계속되는 한 이 네. 이슈는 절대로 꺼지지 않을 거다. 네. 어떤 경우에는 폭발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전 하고 있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네. 계속해서 이거는 화두에 오른다. 대한민국 그렇죠. 정치 이념에 있어서. 그러면 네. 그래서 왜냐하면 현재 우리 남한의 이념적 갈등 양상이 뭐 사람마다 다른 생각을 하겠는데 제가 보건대는 자유주의 체제를 절대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 하는 다수의 국민이 있고 네. 아니다 삼인주의 체제로 바꾸자 네. 하는 세력이 있고 사회주의. 삼인주의 삼인주의는 사회민주주의라고 그렇죠. 얘기하죠. 뭐 네. 북구 뭐 스웨덴 같은 네. 모델로 가자 하는 세력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아예 사회주의 체제로 가자. 아, 뭐 사회민주주의와 사회주의는 완전히 다른 거죠? 다르죠.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삼인주의는 자본주의를 본질적으로 반대하지만 네. 소위 법치, 시장 경제는 허용을 합니다. 현재. 삼인주의는. 그렇죠. 그러나 이회주의를 전제로 한 시장 경제를 하지만 국가 경제 운영면에 있어가지는 정부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네. 뭐 국유화도 하고 네. 뭐 시장에 대한 간섭이 심한 나라죠, 사실은. 네. 스웨덴, 노르웨이, 북구. 네. 특히 스웨덴이 대표적으로 우리 정신학자들이 지적을 한다고요. 그 네. 모델 가자. 근데 스웨덴처럼 그렇게 잘 살면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저는. 그건 우리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게 길이기 때문에 아, 예, 알겠습니다. 스웨덴은 벌써 30년대부터 삼인주의 길을 걸어온 국가고 네. 인구도 한 1000만 정도고 네. 또 정치 수준도 높고 정부의 투명성도 높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우리는 어렵습니다. 네. 또 한 세력은 이게 이제 사회주의. 종북 세력이죠. 사회주의로 가자. 네. 종북주의다, 예. 여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그 대표적인데 네. 아예 경제평등 사회로 가자. 이제 세계 세력이 지금 격돌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은.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 헌법에 명시된 경제민주화 조항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계속 주장할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지난 대선 총선 때 이게 경제민주화가 이제 등장했지만은 네. 이제 겨우 시작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 근데 이게 앞으로 우리 국민 전부를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자유주의 체제를 유지하려면 이건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념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 머릿속에는 결국 경제적 평등 사회로 가자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따라서 이걸 받아들이면 우리 한국 사회가 앞으로 좌파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경제적 평등 사회로 가는 길목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분들의 그 논리가 네. 뭐 제가 언급해놓은 분들은 뭐 개인적으로 유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분들의 뭐 단순한 말을 보고 한 게 아니라 네. 그분들의 책의 쓴 내용. 내용, 그 다음에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
글 쓴 내용을 제가 보고 네. 비판한 것이지. 네. 제가 뭐 그냥 시비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이렇게 책을, 그러니까 학자들을 이렇게 비판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안 하죠, 우리 사회는. 잘 안 합니다. 골치 아프니까. 네. 정치 쪽에서는 말 한마디 하면 엄청 비판하고 막 막말하는데, 비판이라보다는 정치권에서는 공방을 벌릴 따름이지. 네. 이론적으로 비판은 아주 약한 나라다. 나라다 우리가. 예. 그건 다릅니다. 예. 공방과 비판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면진, 김종인, 백낙준, 송호군 주장에 허구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글에 쓴 내용, 예, 예. 학문적 내용과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 예. 이걸 가지고 그 주장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한 거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 자, 그럼 하나하나 보죠. 그러면 우리 이사장님은 경제민주화, 예. 국민들도 아직 지금 개념이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대선 때 경제민주화 주장했던 사람들도 제대로 모른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셨는데. 그렇죠. 예. 그럼 뭡니까 경제민주화가? 우리 이사장님. 이거는 교과서에 없는 말이기 때문에 나도 설명할 수 없어요. 예. 근데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이건 우리 헌법 역사와 깊은 관계가 있는데 거슬러 올라가면 네. 1941년도 우리 중경 임정에서 네. 조수왕 선생이 중심이 돼서 대한민국 강령을 만들 때 네. 삼균주의를 넣었다고. 정치에서의 균등, 네. 경제에서의 균등, 교육에서 균등. 이제 해방이 돼서 임정요원 일부가 이제 우리 건국에 참여해서 헌법에 깊이 개입했거든요. 네. 그 당시 사회주의적 물결, 시대적 상 이런 것 때문에 그 요소 그대로 들어왔다고요. 그 유진호 선생께서도 우리가 속기록에 보면 그 부분을 딱 명시해놨다고. 우리의 이 경제의 체제의 대한민국 경제 체제는 소위 균등한 국민 경제 발전,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한 경제 균등 원칙이 기본이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았다고.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 우리는 공동체주의, 소위 사회주의 요소가 헌법에 들어있어요. 네. 이게 이제 81 헌법에 딱 명시된 것이죠. 네. 근데 사실 50이 80년 12월 달에 지금 우리 여당이나 야당, 우리 민주화 주장하는 사람들이 핵심적으로 들고 나오고 있는 소위 뭐 순환 출자 금지, 네. 총액 뭐 출자 제한, 네. 이것이 포함된 법을 50 초기에 만들었습니다. 그게 소위 독점 금지, 네. 공정 거래를 위한 법률. 네. 그때 만든 것도 다 그런 배경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법률은 잘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것들. 사실은 순수 자유주의 체제 하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공정거래법은 몰라도. 네. 근데 우리 자성희 교수 같은 분은 네. 대표적으로 개헌을 해야 되는 이유를 바로 사회주의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거 네. 가지고는 우리가 글로벌 시대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할 수 없다. 아주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죠. 네. 그분도 한번 모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 뭐 주장의 맹점을 지적하려면 별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이 언급된 이분들의 주장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전부 다 신자유주의적 글로벌에 의한 시장 만능주의 때문에 네. 우리 사회는 양극화가 되고 네. 재벌공화국이 됐다. 네. 따라서 경제민주화해서 우리가 재벌 문제도 해결하고 보편복지도 하고 모두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 네. 이게 이제 그분들 주장의 핵심이에요. 네. 좋은데요? 들어보니까. 네. 우리 박 앵커께서 학교 다니실 때 신자유주의를 배우신 일 없을 겁니다. 없었습니다. 예. 신자유주의가 뭡니까? 예. 그건 여기에서 설명하는 긴. 길고요. 예. 예. 근데 간단하게. 어쨌든 예.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고전적 자유주의가 세월을 거치면서 300년 동안 계속 이게 네. 변화해 가죠. 진보해왔다고 할까요? 시대에 맞게. 네네. 그러면서 계속 살아났다고요. 네. 이게 이제 1980년 이후에 정치 현실적으로 미국과 영국에서 이제 대세를 이루는 새로운 자유주의의 형태를 신자유주의라고 그런다고요. 네. 이게 쉽게 하면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하고 네. 개인과 기업의 역할을 최대화해서 자유경쟁해가지고 우리가 더 잘 살도록 해보자. 네. 이게 그 핵심인데. 이게 신자유주의죠. 예. 정부의 권한을 최소화하고 그렇죠. 개인과 자유를 기업의 더 자유를 많이 주는 확대한다. 거. 예.
이게 소위 말하는 네. 작은 정부 큰 시장이에요. 네. 이게 대한 철학적인 문제죠. 근데 제가 언급한 저분들 백낙천 씨를 빼고는 공통적으로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것이 이유기 때문에 경제민주화를 해야 된다. 우리 사회가 양극화되고 재벌공화됐다 이거예요. 김종인 교수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무슨 위원장, 중요한 위원장도 맡기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책에 그래도 김종인 교수가 이야기한 것들, 이분은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하신 분인데, 맞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직접적으로 좀 많이 비판하셨는데, 좀, 김종인 교수는 뭐가 잘못됐습니까? 근데 이제 그 세 분, 임현진 교수는 신자유주의적 글로벌한 시장 만능주의를 본격적으로 이제 비판한 분이에요. 네. 근데 우리 신자유주의를 가르친 일도 없고, 그걸 도입한 일도 없습니다. 네. 어느 날 갑자기 신자유주의 때문에 다 이게 됐다. 네. 그래도 우리는 시장 만능주의 한 일이 없어요. 아, 대한민국은 시장 만능주의를 한 적이 없다. 건국 직후는 원조 경제. 네. 정부가 원조 받아서 나눠주는 관치 경제였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박 정권 때 개발 경제. 그럼 관 주도록 우리가 했고. 무에서 유를 만든 체제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늘 규제를 완화하자 했지만은 지금까지 우리의 경제 현실은 시장 만능주의가 아니고 네. 관치 시장 경제 체제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규제를 완화하자. 이건 암이다. 네. 그 말은 다시 시작해서 관치 경제 틀을 벗자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에서 얘기했던 경제 민주화. 예. 그리고 지금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규제 완화. 예. 이거는 좀 상충되는 것 같은데요. 상충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박 대통령께서 물꼬는 잘 텄습니다. 규제 완화 물꼬는 예. 잘 텄다. 그러나 대통령 지시와 강요만으로 안 되는 게 이거기 때문에 거대한 싸움이에요. 관료하고도 싸워야 되고 정치 권력하고도 싸워야 되고 그다음에 이념 세력하고도 싸워야 되고 무수한 이익 집단과 이게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이 규제 완화예요. 네. 이제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죠. 네.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 규제 완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과 상충되는 경제민주화는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앞뒤가 맞는다고. 그건 뭐 앞으로 우리 새누리당이 해야 될 겁니다 아마.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주당 절대 포기하지 않죠. 그건 자기 강령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네, 새정치민주연합. 예. 거긴 강령이 있기 때문에 경제. 뭐 지난 대선 때 보니까 안철수 캠프에서는 장하성 교수가 이제 경제민주화의 네. 책임을 갖고 있었고. 네, 여기는 장하성 교수 이름은 없네요. 네. 예, 없습니다. 그거는 비교적 현실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뭐 네. 엉뚱하게 네. 과장하거나 이게 없다고. 그 다음에 우리 민주당에서는 그 당시에 이정우 교수가 책임을 맡았고. 네네. 그 다음에 새누리당은 김종인 씨가 이제 총대를 맸죠. 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자유주의를 우리는 가르친 일도 없고, 네. 그 다음에 시장 만능주의 한 일도 없고, 오히려 거꾸로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뭐 YS가 OECD 가입하지 않았나? 네. OECD 가입은 유엔 가입하는 같은 겁니다. 옛날부터 있었다고. 네. 그 다음에 DJ 때 IMF 해가지고 우리가 개방해서 한국도 신자유주의다. 천만에요. 그건 IMF 강요해서 할 수 없이 받아들인 겁니다. 네. 근데 우리는 경제 포션의 87%가 교역으로 수출, 네. 먹고 사는 나라 아니에요. 네. 수출 비율이 57%예요. 네. 다시 시작해서 우리는 장사해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다시 해서 글로벌 마켓에서 경쟁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거 하겠다는 나라가 경제민주화 하겠다는 거꾸로 가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양극화 문제. 1%대 99% 사회다. 저는 1%에는 속하지 않아요. 네. 마찬가지로 99%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64%가 중산층으로 지금 현재 되어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일부에서 주장하는 1%대 99% 논리는 잘못된 논리다 이런 새빨간 얘기죠.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그리고 거짓말이다. 우리 정부나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1%대 99% 데이터 내놓은 게 있습니까?
그런 데이터는 없다. 없어요. 지금까지 내놓은 경우가 없다. 진짜 1% 대 99%는 다른 데 있습니다. 세금 내는 문제를 보면 네. 1% 고소득자가 국세의 46%를 내는 나라고 네. 소득이 있음에도 한 푼도 안 내는 사람의 프로가 5%가 넘어요. 네. 예? 그리고 우리가 각종 부가금 이런 거 다 합하면 소위 준조세까지 합하면 세금 내는 사람의 부담은 무진장 큰 사회입니다. 네. 그리고 정치사회 요즘 뭐 기초공천 문제 시끄러운데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실세들 당권을 갖고 있는 실세들은 영원한 갑이고 유권자들은 선거 때 표만 찍어라. 그러면 1%도 99%죠. 그래서 지금 그런 시비가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 사회는 경제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토지개혁을 성공한 국가고 네. 소득 경제발전과 소득 분배에 비교적 성공한 국가로 딱 결론이 나는 국가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자본주의 사회는 언제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나 문제 해결해 가면 되는 것을 이걸 마치 이념과 체제 문제인 것냥 해서 이 자본주의 이념이 틀렸으니까 자유주의 체제가 틀려먹었으니까 이걸 걷어치우고 경제민주화하면서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이제 이 경제민주주의가 그러니까 경제의 민주화라는 걸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어떤 자유주의 이런 걸 신자유주의를 포기하게 되고 결국은 사민주의나 사회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이신 거죠. 그렇죠. 우리 김종인 교수는 자기 책에서도 이야기했고 뭐 공리적으로 이야기했지만은 대한민국은 재벌공화국이다. 네. 다시 이야기해서 권력을 다 재벌이 가져갔다. 이렇게 이제 극단적 이야기 하는데 네.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해야죠. 분명히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삼성그룹의 왕이에요. 네. 예? 재벌 왕국은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들. 그러나 대한민국은 재벌 공화국은 아니에요. 어떤 재벌도 국가 권력에 덤벼들 수 없습니다. 국세청장이 부르면 가야 돼요. 네. 예? 네. 그게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과장하면 안 되죠. 그건 거의 날조에 가까운 표현이죠. 네. 그러니까 재벌 공화국이니까 재벌을 때려잡아야 된다. 강력한 정부를 해야 된다. 강력한 정부는 뭡니까? 관료의 간섭이 커지는 것이고 정치 권력의 역할이 커지는 건데 그래도 뭐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세금 내는 만큼 정치 권력자들, 관료들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걸 원합니까? 정치 관료들, 정치인들, 관료들의 머슴으로 살아갈 수밖에 살아야죠. 없다. 우리 돈 다 받아가서 자기들이 다 나누고 자기들끼리 그냥 세금 다 나누니까. 우리 말대로 해. 음. 이게 소위 큰 정부, 작은 시장이에요. 네. 그게 극단적인 게 옛날 소련이고 네. 현재 북한이에요. 네. 우리는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이게 글로벌 시대 추세하고도 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경제 민주화라 그러면 우리 국민들 마음에 그 단어가 예. 굉장히 정의롭게 다가오거든요. 반갑게 다가오고. 민주를 반대하면 반민주가 되니까 네. 다 겁먹기 쉽죠. 네. 그러나 민주도 종류가 많습니다. 소위 주사파들이 민주라고 할 때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민주하고 다르거든요. 네. 예? 반파쇼 민주화. 네. 반파쇼는 반자본주의 민주화를 뜻하는 거죠. 근데 우리 모두가 또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경제 민주화가 정확히 뭔지도 모르고 지금 실체가 이야기하고 없으니까요. 있다. 실체가 없다. 예. 그리고 이건 정확히 가면 네. 실패한 공산주의 체제에서나 꿈꿀 수 있었던 용어예요. 네. 그러니까 전통적 경제 교과서는 결코 등장한 일 없습니다. 네. 경제 민주화에는 없습니다.